안철수 전 대표는 당 원로들과 소속 의원들의 집단 반발에도 결국 전당대회 출마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정말 해볼 필요도 없이 참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제 미래보다 오히려 당의 생존이 더 중요하다는 절박함에 나섰습니다. 먼저 출사표를 던졌던 정동영, 천정배 두 주자는 각각 안 전 대표의 노선과 출마 자체를 비판하며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개인 사당화의 길을 버리고 강력한 공당의 길로 가야 합니다. 어정쩡한 어중간한 길을 버리고 분명하게 국민이 말하는 동쪽으로 개혁의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안철수 후보의 당대표 출마는 구태 중에 구태 정치입니다. 누울 자리, 누워서는 안 될 자리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몰상식, 몰염치의 극치입니다. 안철수, 정동영, 천정배. 이름만 놓고 보면 별들의 전쟁이지만 당 안팎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안 전 대표의 출마 여부를 놓고 계파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달으면서 바닥권인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후보들의 비전 경쟁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모든 사안은 전당대회 룰 안에서 논쟁을 하고 피가 터져도 링 안에서 터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탈당이나 출당 주장은 잦아들었지만 내일부터 시작되는 후보 등록을 기점으로 이미 표면화된 각 계파 간 세대결은 더 격화할 전망입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정동영, 천정배 두 주자의 단일화 여부가 무엇보다 관심입니다. 또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가 양자 대결을 펼치는 결선 투표가 도입된 것도 주목할 변수입니다. 부장판사 출신 박모 변호사는 2009년부터 6년간 삼성전자 반도체 피해자 가족 5명을 변호했습니다. 2014년 9월부턴 피해자 가족 모임인 반올림에서 일부가 나와 만든 가족대책위원회의 법률 대리인을, 지난해 1월부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을 진단하고 대책을 세우는 외부 독립기구 옴부즈만위원회 상임고문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박 변호사가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으로부터 공연 티켓을 수차례 받아온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과 특검 등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지난해 7월 장 전 사장에게 사장님이 계속 보내주시는 예술의 전당 등 티켓을 잘 받아서 문화생활을 풍성하게 하고 있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어 사장님이 관심 가져주는 덕분에 삼성 백혈병 옴부즈만 위원회는 예방 대책을 위해 정상적 경로를 잘 찾아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 가족 모임 반올림 측은 박 변호사가 2012년 삼성과의 협상을 제안해온 사실 등이 이 같은 접대 의혹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사기관 고발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JTBC 취재진에게 무료 변론을 하며 1000시간 이상 봉사하는 등 떳떳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면서도 오해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 옴부즈만위원회 상임고문과 가족대책위 대리인을 사임했다고 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종교인 4명은 현역 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해진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역과 비교하면 수월하게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집총훈련이 포함된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병력을 거부했습니다. 재판을 맡은 최경서 부장판사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병력 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판사는 연간 징집 인원의 0.2%인 양심에 따른 병력 거부자들이 현역에 종사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태롭게 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국가가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종교나 개인 신념의 이유로 병력을 거부한 청년들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의는 국가가 이들에 대한 대안 마련이 가능한데도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것을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점이 유의할 만합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양심적 병력 거부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19,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양심적 병력 거부자들은 이번 주 청와대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요구하는 청원을 할 예정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시원해지는 것도 같습니다. 예. 두 분 덕분에 지난주에 건강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예. 참 다운로드는 안 나왔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안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저한테 담배 끊으라고 참. 그리고 또 제가 그 추천해주신 고용량 비타민 C 있죠. 좋죠. 사서 먹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첫날 그걸 먹었더니 살짝 속 쓰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 두 번째 나올 때 괜찮았어. 밥이랑 같이 먹어버려야 된다니까. 예. 밥이랑 같이 드셔야 되는 저분 이상희 복지거 소사이어티 공동대표님. 네, 의학 박사 이상입니다. 예. 고양이가 이분이시라면 쥐가 한 분 계십니다. 복지거 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예. 그 쥐만 또 못한. 쥐만 못한. 네. 괜찮습니다. 쥐만도 못한 저 이야기 하려고 그랬어요. 자, 지금 소개해드린 이분은 네이밍이 됐죠. 성복지.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성복지. 예. 네. 예. 서정훈님. 네, 반갑습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서정우입니다. 예, 퀴즈맨 나오셨고요. 네. 그리고 지금 소개를 해드릴 이분 정치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라 그러면 누구나 다 아는 이름. 사실은 현재 위치라고 보면 거의 대선주자급이신 바로 이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씨만 모였네 어떻게? 그러네요. 그리고 운영위원장님께서 이부영 전 의장님, 예. 이분 소개를 다른 방식으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릿속에 이제 이부영 의장님만 기억하시지만 예. 은퇴하시긴 뒤에 사회활동 더 열심히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오늘 오신 자격은 그 열린우리당의 그 전 의장님 자격이나 또 사선 국회의원 자격이 아니고 동구와 평화연대 명예이사장님이시기도 하지만은 이 복지국가 소사이티의 고문님으로서 이 항상 이 왜 저 복지국가 소사이티는 공동대표가 이상희 혼자밖에 없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그 공동대표보다 더 높은 고문도 계시다 이렇게 하나 좀 자랑하고 싶어서 모신 것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부영 선생님께서는 이제 목양 요은영 선생님의 그 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얼마 전에 지난 7월 19일이었죠. 목양 선생님의 70주기를 맞아서 성대하게 그 행사도 치르고 하셨는데요. 최근에 방금 러시아에 있는 소비에트에 있는 그 고려인 강제 이주 80주년 기념 행사로 브라디보스톡부터 이 TSR을 타고 이 카자흐스탄 알마티까지 갔다가 방금 귀국하신 그런 필요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목양 선생님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국민에게 알리고 싶은 그런 욕망으로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부영 의장님이십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네네. 공교롭게도 불과 1시간 전에 고려인 행사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러게요.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예. 2개월 정도 전에 저희 방송에 인터뷰했던 분 중에 한 분이 그 지역구신 걸로 기억하는데 진선미 의원이 그 지역구셨죠. 네. 그러셨구나. 이렇게 다 연결이 됩니다. 예. 한국 사회라고 하는 것이 팟캐스트 출연은 거의 뭐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예, 뭐 불러주지 않으니까 안 나왔죠. 그래서 팟캐스트라는 것이 이제 요즘 이렇게 뜨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처럼 흘러간 사람하고는 별로 인연이 없는 것 같았어요. 왜 이러십니까? 염색만 좀 하시면은 지금도 꼿꼿하시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내가 은퇴했으니까라고 염색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인터뷰 하신다 그래서 인터뷰하려고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최근 사진들은 다 염색 안 하신 상태로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지금 현역으로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더 연세 드신 분들도. 없어요. 나보다 더 늙은 사람은. 박지원 대표보다 덜 드셨을 것 같은데. 박지원하고 나하고 동갑이고 생일은 그 사람이 낮으니까 내가 더 먹었지. 살짝 눌렀지 몇 달. 예. 어쨌건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뭐 사실 더 하실 수도 있었는데 너무 일찍 은퇴하신 거 아니세요? 뭐 빨리빨리 갈 사람 가야지 뭐 그렇게 자꾸 붙잡고 늘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너무 쿨하신 거 아니십니까? 대신에 힘을 이 복지국가 소사이티 같은 데를 이제 부추겨 가지고 빨리빨리 이제 크라 이렇게 하는 그런 쪽으로 쓰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님 그리고 몽양 여운영 기념사업회 회장님이시고요. 오늘 의장님 모신 이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입에 이제 의장님이라고만 입에 담는데 회장님이라고 여쭙는 게 낫지 않을까요? 코칭은 편한 대로 하시오. 뭐 그렇게. 어쨌건 이부영 의장님이 나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여러 가지 국제적인 이 분쟁의 한가운데서 마치 구한말이나 또 해방 전후 시기 같은 그런 아주 그 위기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지도자로서
굉장히 현명하고 슬기로운 역할과 판단을 하셨던 이 몽양이라는 탁월한 지도자가 계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고 그분이 사셨던 당면했던 그 시대의 상황보다 사실은 지금이 더 열악하고 힘들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시대를 올곧게 꿋꿋하게 헤쳐가신 그런 선조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몰라서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부영 의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몽양 선생님에 대해서 좀 보고 배우고 듣고 하는 이 시간을 가진 게 현재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우선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이부영 의장님은 저는 뭐 청년 이부영 장난삼아 이렇게 아까 불렀잖아요. 전 정말 우리 이부영 의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고 또 진짜 영원한 청년이세요.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시는지 모르고 또 마인드가 젊으세요. 이 마인드가 젊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실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부영 의장님 보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젊었을 때 일상을 운동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념의 화신 내지는 어떤 이념적 이미지가 강할 것이다. 이데올로기로서 이해가 될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생각할 텐데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실용적인 인물이시죠. 우리 대표님이 나오는 뭐 게스트분들과의 관계가 다 있었는데 네. 거의 처음으로 굽신 모드이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진짜로 마음으로부터 저분은 정치인 이런 걸 다 떠나서 정말 실용주의자다. 그러니까요. 어떤 실용주의냐? 진보적 실용주의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부영 선생님이 몽양 여운영 선생님이나 그다음에 죽산 조봉환 선생님이나 또 이런 분들을 뭐 기리는 행사, 기념 사업 같은 거 있으면 행사장에 꼭 맨 앞면에 앉아 계시거든요. 자, 그런 모습을 제가 몇 차례 뵀는데 그런 거 보면서 이미지가 너무 닮은 거예요. 그 시대에 사셨던 그분들이 그 여운영이나 죽산 조봉암 선생님이 사실은 그야말로 진보적 실용주의자였거든요. 이분들은 이념의 교조주의자, 뭐 예를 들어서 뭐 박헌영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분들이거든요. 제가 왜 자꾸 이게 지금 그 진보주의를 띠면서도 실용적이어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하고 또 이부영 선생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좀 가르침 내지는 좀 교훈을 얻어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하는 거 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저는 그 원칙에 제대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진보주의와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걸 한꺼번에 융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잡아내야 되는데 지금 그 시험대에 서 있거든요.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그 중요한 지금 문제들이 제기되어 있는가 하면 자, 저 성주에 있는 저 사드 포대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지금 흑, 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냐 마냐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북한에 대해서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더 제재를 더 가하자라고 편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이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평화적으로 풀 수 있는 뭘 찾아야 되느냐. 이것도 지금 흑백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가 대립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지금 군 작전권 문제도 조기에 이양을 받아와야 되느냐. 이 미국에다 계속 맡겨놔야 되느냐. 이걸 놓고도 지금 흑백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다 우리 사회에 지금 갈려져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진보주의와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견제해낸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런 교훈을 오늘 좀 얻었으면 좋겠다. 팟캐스트 애청자들이시라면 오래 들으셨다면 조병암 선생하고 여운영 선생에 대한 이해도는 좀 있는 편이에요. 굉장히 많은 다른 종류의 방송들이 나갔고요. 작년인가 저 여운영 기념사업회 관련한 무슨 인터뷰도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 얘기는 이따가 다시 하시고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 퀴즈 보고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퀴즈부터 보겠습니다. 네, 성복지 전문가가 되고 싶고 진복의 구성애가 되고 싶은 복지 소사이티의 버터 서정우입니다. 웃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눈물이 날라 그러죠. 네. 자, 지난주 퀴즈 일산 서구 보건소 사거리에 위치한 한 병원장께서 보내주신 퀴즈였죠. 일반적인 질병치료뿐 아니라 건강관리 서비스와 항노화 서비스, 운동치료 및 건강한 비만관리 서비스와 주치의 서비스 등 다른 병원에서 제공하지 않는 예방보건과 건강증진 서비스 등의 공익적 의료를 제공하면서 중요합니다. 공익적 의료. 원장님이 직접 진료하는 병원의 이름은 정답은 1번 정약용 선생님이 호를 딴 다산 의원입니다.
여기 원장님은 여기 계신 이상구 위원장님. 그러니까 다산 선생을 존경하는 다산의 상징 이상구 원장님. 제가 밑에다가 댓글로 힌트를 뭐라 그랬냐면 출산드라를 생각하라고 개콘에 출산이 다산의 상징이죠. 예. 그래서 역시 예상대로 그 재미없는 퀴즈였는지 댓글을 2명밖에 안 다셨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제가 옛날 그 여친이었던 그분한테 문자가 왔어요. 야, 댓글 별로 안 달리네. 그래가지고 야, 너를 내가 옛날에 사귀었던 걸로 팔아먹고 있는데 괜찮냐 했더니 괜찮긴 한데 사귀었다고 하지 말고 썸 탄 걸로 바꿔달라 그래요. 우아하게. 예. 지금은 사귀고 싶은 그분. 남편이 있습니다. 네, 남편분도 알고 있어요. 헐. 네. 큰일 날 뻔했네. 네. 하여튼 그래서 정답 달아주신 분은 럽빈, 신지연 뭐 이렇게 두 분. 자, 이번 주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설명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1886년생, 1947년 피살, 독립운동가, 정치가, 임시정부 수립에 가담하여 임시의정원 의원을 역임했고 광복이 되자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여 스스로 부주석에 취임하였으며 인민당을 결성하여 당 수직에 앉기도 했으나 1947년 피살되었다. 이 인물의 대표 이력은 상해 임시정부 의정원의원, 그다음 조선건국동맹위원장,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당 당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기 1번 안중근, 2번 여운형, 3번 이상형, 4번 혈액형. 그 문제 중에 당수가 생각이 나서 저는 이부영만 떠오릅니다. 당수. 그러네요. 당수하면 옛날 청기덕 레클싱 선수 생각나는데. 예전에는 그 청기덕 누군지 모르죠. 70년대까지만 당수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썼죠. 김영삼, 김대중 이런 분들이 당수였고요. 자,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부영 의장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까도 그런 얘기가 대충 나왔는데 홍양 여운형 선생님을 재조명해야 된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해방 직후에 그렇게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세우려고 했던 그 인물. 그때는 남북이 미소 양군에 의해서 분할 점령돼 있었고 그 미군 당국이나 소련군 당국에게 잘 보여서 미소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기득권 세력이 되려고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발광을 했어요. 그런데 몽양 선생은 좌우 양쪽이 힘을 합쳐서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지 양쪽에 따로따로 미군에게 잘 보이고 소련군에 잘 보이는 그런 정부를 세웠다가는 분단 정부가 되어서 결국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불리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애를 쓰셨어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좌우 양쪽으로부터 모두 다 비난을 받았어요. 공산주의자들로부터는 미제 앞잡이, 기회주의자, 그리고 극우 세력들로부터는 회색분자, 빨갱이 이런 비난을 들었어요. 그러다 결국 47년에 비명에 가셨는데 비명에 가실 때까지 12번 테러를 당했어요. 좌우 양측으로부터. 아마 지금까지 사람들 뇌리에 그렇게 진정으로 통일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이 희생당한 분으로선 처음이었어요. 근데 이제 갈수록 우리가 느끼는 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보다 그때가 얼마나 험했던가. 이를테면 분단이 됐는데 미군 당국이 자꾸 몽양 선생이 이북을 자꾸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좌우 합작을 하려면 양쪽 얘기를 다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군 당국에서 자꾸 왜 가냐? 북쪽에 왜 가냐? 가지 마라. 그러니까 몽양 선생이 뭐라고 그럴게요? 아니 집주인이 안방에 가든 건너방에 가든 왜 손님이 간섭이냐? 차라. 그랬대요. 하도 테러가 자주 일어나니까 선생님 경호원 좀 이렇게 대동하고 다니십시오 그랬더니 혁명가는 자기 집 침상에서 죽는 법이 없는 거예요. 길바닥에서 죽어야 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구름에 달려가듯이 누구도 데리고 다니지 않고 그렇게 다녔대요. 예. 이미 당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거를 알고 그렇게 행동을 하셨던 게 아닌가. 그리고 그분은 아는 사람은 알지만 아주 그
1900년대 초부터 체육인이었어요. 체육인. YMCA 운동을 하면서 예. 농구, 야구, 철봉 이런 걸 처음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항상 어울리려고 했죠. 그 일본 당국에 체포돼서 상해에서 일로 끌려오실 때도 영국 조계에 있는 야구장에서 야구 구경을 하다가 잡혀왔어요. 영국 당국이 몽양을 굉장히 미워했거든요. 왜냐하면 싱가포르니 말레이시아니 거기 그 중국 사람들 야구팀 데리고 가서 야구 경기를 하는데 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사람들 뭐하냐 들고 일어나서 영국 제국주의 때려 내쫓아라 이런 소리나 하고 그랬다고. 그래서 앙심을 품고 영국에서 상해에 있는 영국 쪽에 몽양 선생이 들어와서 야구 구경하고 있는데 일본 경찰한테 알려서 잡아가게 만든 거라고. 그렇게 야구인이 스포츠를 좋아하셨어요. 잡혀 들어와서 3년 징역을 사시고 엄청 고생을 하고 사시고 조선중앙일보라는 신문의 사장이 되셨어요. 그때 이 신문사에 마라톤 전국 마라톤 대회 뭐 이런 것도 열고 축구 경기도 뭐 열고 그러잖아요. 신문사. 지금 조선일보하고는 다른 신문이죠? 아니 근데 조선중앙일보지. 예. 그러니까. 전 조선의 중앙일보라는 거죠. 그런데 중앙일보에서 그때 조선중앙일보에서 이렇게 발굴해서 한 분이 손기정이에요. 몽양 선생 아들의 친구였어요. 양정고보에 전 조선의 1등. 그러니까 전 일본 제국 안에서 1등 이렇게 뽑혔어요. 그래서 36년에 베를린 올림픽에서 1등을 했잖아요. 그리고 제일 먼저 조선중앙일보에서 손기정 선수 가슴 파괴부터는 일장기를 치워버렸다고. 동아일보가 제일 먼저 했다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조선중앙일보가 한 걸 보고 그냥 뒤따라 지방판부터 했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조선중앙일보가 폐간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내가 가지고 온 자료에 이 몽양 선생 우통 호락딱 부선 그 사진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선 청년들에게 강건한 몸과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신체 단련을 해야 된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독립운동도 하지 않냐. 그래서 철봉 뭐 현대 철봉 단련법 이런 책을 내면서 당신이 말이죠. 그때만 해도 40대 중반이면요. 노인네 취급을 했다고. 직접 자기가 몸을 벗고 나와서 이 아령 철봉 연습하는 거 그 사진을 찍어내 보냈어요. 이렇게 그때 40 되면 손주 다 보고 그럴 때라고 그때는. 그렇게 젊게 정신이 젊게 산 분이에요. 1919년에 3.1운동이 났잖아요. 그때 일본이 식민정책을 바꿔서 자치 정부를 세워준다고 그래가지고 영국 인도를 다스리던 영국 흉내를 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몽양 선생을 만약에 자치정부가 서면 자치정부의 수반으로 삼겠다고 생각하고 몽양 선생을 그 동경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해 임시정부의 요인이고 3.1운동을 뒤에서 모든 뒤에서 사실 3.1운동을 이 배후에서 다 만들다시피 한 분인데 이분을 이제 불러들여서 그럼 국내외에서 이 독립운동가로서는 거의 국제적 인물이었으니까 그 상해에서 신원 보증을 한다고 그러고 도쿄에 불렀는데 도쿄 제국 호텔이라는 데서 일본 요인들 다 모인 자리에서 왜 조선이 독립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딱 얘기를 해버렸다니까. 조선을 독립시키지 않고 가다가는 일본도 망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바로 그 폭탄 발언 때문에 일본의 당시 내각이 독여됐어요. 무너졌다고. 하라케이 내각이라고.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유유히 상해까지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 일본에서 내각이 안 무너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아주 호방한 든든한 배짱 또 엄청난 연설 능력 이런 것 때문에 조선 청년들의 우상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주로 교유한 그 당시에 인물들이 레닌,
트로츠키, 또 호지명, 손문, 모택동 이런 세계적인 인물들이었어요. 독립운동 우리 많은 지도자들이 계셨지만 그렇게 국제적으로 넓은 활동을 한 분이 없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조선중앙일보 이게 그 당시에 조선의 3대 일간지 하나였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메이저 신문 3개 중에 하나였는데 거기에 이제 사장을 지내시면서 또 이게 체력 단련법 하신다고 우통 벗고 사진 찍으신 거 그게 49세 때라고 그러는데요. 49세 때 우통 벗고 조선 청년들이 체력 단련해야 독립운동도 한다고. 예, 그 시대에 찾기 힘든 캐릭터죠. 스포츠 같은 거 좋아하시고 그렇다는 게 그리고 만능 엔터테이너 팔방미인 것 같아요. 팔방미.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조선이 힘이 없는 상황인데 몽양 선생님이 대정책으로 연미, 화중, 통로, 서빌 이런 그 정책을 주장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했을까요? 근데 이래요. 해방되고 나서 그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 극좌 쪽이나 극우하고 이번은 확실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이 전 세계 예를 들면 독일과의 전쟁이나 일본과의 전쟁을 모두 다 감당을 하고 이른바 그 스탈린의 소련을 군사원조했잖아요. 그 연안에 있던 그 모택동군에게까지 군사원조를 했어요. 일본과 싸우는 그 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 전 세계의 군수 지원을 모두 다 하고 그러고 그 독일과 일본을 승리한 그런 거 엄청난 생산력을 가진 그런 국가라는 게 입증이 된 거예요. 더구나 난 특히 그 죽산 조봉암 선생도 같은 생각을 가지셨다고 봤는데 이 38선을 미소 양군이 점령을 하고 남한에서 대면 남로당 노선 같은 것이 미군과 대항을 해서 폭력혁명으로 여기를 미군을 내쫓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것이 지금 이 그 좌익으로만 그렇게 그 계급적으로 고립이 된 채 한다는 것은 거의 이건 뭐 불가능한 일이고 오히려 그것은 우리 희생만 더 가져올 따름이다는 생각 때문에 친일파를 제외해 놓고는 모든 세력이 함께 합의를 해서 미소 공동위원회에 인정하는 좌우가 함께 참여하는 통일정부를 세워야 된다는 게 몽양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난 그것은 그 시대에 생각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정치적 판단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는데 이 몽양이 만들었던 아까 말씀하신 근로인민당이라든지 또 그 뒤에 또 앞에 조선인민당이 만들어졌고 남로당이 조선인민당을 신민당과 조선공산당을 합쳐서 3당 합당이라는 걸 해가지고 남로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몽양 생각하고는 반대로 좌익을 더 똘똘 뭉치게 해서 좌우 합작을 못하게 한 거예요. 좌우 합작의 기반인 조선인민당을 박헌영 쪽에서 흡수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좌우 합작을 하기 위해서 새로 만든 것이 근로인민당이었다고. 그것마저 또 밑에서부터 조직을 파괴해서 좌익 쪽에서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좌우 합작을 할 수 있는 조직 기반 자체를 다 붕괴시켜 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고 결국 암살까지 됐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그 뒤에 한국전쟁으로 발전을 했다고. 이런 걸 생각하면은 참 그 한으로 남는 일인데 저는 지금 현재가 그때보다 훨씬 더 뭐 위험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몽양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좌우 합작 통일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시기에 비하면 난 지금 우리는 굉장히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조건이 더 좋은데도 제대로 안 나서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죠. 지금 그 객관적 상황은 잠깐 봅시다. 그때는 미국의 세력이 그야말로 이 전 세계를 뒤덮을 정도로 강대했을 때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미군정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들어와 있었죠. 직접 들어와 있었죠. 지금 뭐 미군 들어와 있는 거하고는 다른 거지 아예. 그 실질적인 권력이었죠. 그렇죠. 이제 그런 속에서도 이 좌우 합작 운동을 통해서 통일 정부를 세우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한국 전쟁도 치르고 많은 그 시기가 지나면서 대땅뜨 시대, 그러니까 냉전 대결 시대가 지나고, 그리고 뭐 러시아나 중국도 사실 자본주의 국가가 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천민 자본주의 정도로 심각하게 지금 변하고 있는 건데, 이런 속에서 그 미중의 대결이라는 게 소련까지 포함해,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마치 지난날에 그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대결하는 것처럼 지금도 생각한다고. 지금은 이념이 대결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거의 자본주의가 전 세계를 하나의 체제로 통일하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는 마치 이념 대결인 것처럼 이게 위장이 된 거예요. 지금 이념 대결의 시대는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모두 다 지금 자본주의로 저희 통일이 되다시피 지금 해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하고 미국이 지금 서로 이념 대결한 게 아니라고. 패권의 다툼이죠, 이게. 그렇지. 세력권을 가지고 그렇죠. 패권, 서로 이익의 다툼이지. 이거 이념의 다툼이 아니죠. 예, 다투는 건데, 그렇게 보면은 미국의 세력이 그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정말 왕성하던 극성하던 그때와 달리 지금은 다시 1세기에 걸친 전 세계를 풍미하던 미국의 세력이 퇴조하고 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미 달러 보유고에 있어서나 뭐 여러 가지 생산 능력에 있어서 뭐 고도의 그 과학적 능력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경제 규모나 내용에 있어서는 이미 미국이 이게 처지고 있는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념의 대결이 아닌 속에서 이렇게 미국의 퇴조 이런 것이 가져오는 그 영향은 현재 한국의 해방 직후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미국의 압도적인 안보 개입으로 확대되어 왔던 기득권 세력, 그 세력이 미국의 퇴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바로 태극기, 거기다가 또 성조기까지 들고 나오는 게 그들의 불안감을 난 드러내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이 모든 그 금융자산이라든지 생산수단도 다 많이 그분들이 10%도 안 되는 그분들이 이제 거의 그 독점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미국 퇴조의 불안감 때문에 투자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뭐 소비도 국내에서 잘 안 하니까 내수도 이렇게 부진해지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자본주의 체제로 전 세계가 이게 통일이 되다시피 했다면, 미국이 퇴조한다고 해서 한국의 기득권자들이 불안해하는 건 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데 돈 벌 일이 그렇게 많이 널려 있는데 왜 그쪽하고는 안 하려고 그러냐고. 안 가려고 그래요, 그쪽에. 불안해서 그런지. 이런 점에서는 어떻게든지 이 현재 그 기득권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이 경제나 안보에 있어서 위장된 위기 있잖아요. 이거를 실체를 꿰뚫어 보고 이제 그 사람들도 국가 위기, 남북 분단의 위기 이런 걸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게 자기들 이익에도 좀 득이 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는 이 시대를 꿰뚫어 보는 데 있어서 좀 언론들이 아직도 너무 왜곡된 그 허상을 가지고 그 많은 국민들의 뇌리를 지금 어떻게 이상하게 만들고 있는데, 지난 촛불 시위 같은 걸 이렇게 겪으면서 보면은 이미 분단 시대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안보 경제 위기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택도 없는 짓들이 벌어는 뭐 방위 분담금을 뭐 늘려라 말이지, 뭘 하는데 돈을 내라, 이렇게 부당하게 분단 때문에 우리가 겪는 손해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이 이제 많이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지난 이 해방 갓됐을 때 그 몽양 선생 같은 분들이 희생을 치르면서 하셨던 그 일보다 우리는 훨씬 더 좋은 환경 속에서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전 뭐 이렇게 좀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편이에요. 거꾸로 지금 친미에 너무 치우치는 이런 정치 상황이라면, 그 현재 같은 미국의 태조기라면 적극적으로 중국에 좀 가까워지는 이런 것이 더 유용하지 않을까요? 중국에 가까워지지 않아도요. 얼마 전에 제가
알마티에 이제 국립대학에서 뭐 한민족 대회 하는데 글을 발표한 게 하나 있었는데 중견국가 전환 시대의 중견국가 한국 무엇을 할 수 있나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거는 미국과 이 중국 사이에 상당히 이렇게 밀고 땡기는 그런 실황 관계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지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간에 끼어서 우리가 뭐 죽겠다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틈새가 많이 지금 생겨 있다고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좀 할 일이 생긴 거예요. 예를 들면 한미동맹은 견고하고 한미동맹이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일도 없다. 괜찮다. 이렇게들 생각하잖아요. 한미동맹이 그대로 있는데도 안보 경제 위기는 더 악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미동맹으로 우리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게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미동맹은 우리가 존중을 하되 한미동맹 너머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한미동맹 테두리 너머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다른 게 없어요. 미국이 아무리 북핵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더라도 북핵을 그대로 개발할 명분을 없애는 건 우리예요. 우리가 북한을 인정하겠다. 너희들 흡수합병하지 않겠다. 그리고 남북 간에 관계 정상을 하자. 외교관계를 갖고 남북의 대표부를 두자. 이렇게 나가고 또 90년, 92년에 러시아와 중국이 대한민국을 외교적으로 승인했잖아요. 그리고 91년에 남북한이 함께 유엔에 동시 가입을 했다고. 그 전제가 뭐냐 하면은 일본과 미국과 일본이 북한을 외교적으로 승인하는 것. 그래서 4대국 교차 승인의 전제 속에서 유엔 동시 가입을 한 거예요. 그것을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동구에서와 같이 북한을 무너뜨리려고 생각하고 핵 개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4대국 교차 승인, 동시 유엔 가입 이런 약속을 미국이 지키지 않으면서 벌어진 것이 핵 개발 사태라고.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우리 안보 경제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북한과 평화 공존하겠다. 교류 협력하겠다. 그리고 현상 변경을 당신들이 그렇게 두려워한다면 평화 통일을 우리가 훨씬 뒤로 미루겠다. 두 나라가 서로 동등하게 평화롭게 살겠다. 미국과 일본도 늦추어진 북한에 대한 외교관계 수립을 빨리 해달라. 대한민국이 오히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직군과 같은 이 시기에 대한민국 10대 교역국이에요. 중견 국가예요. 결코 대한민국의 목소리가 그렇게 작질 않습니다. 자꾸 미국이 어쩐다 그러면 겁부터 내는 말이 험해서 좀 이상하지만 똥개근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우린 그렇지 않아요. 중견 그렇죠. 국가고. 자긍심을 가져야죠. 그래요. 이래서 이제는 이 몽양 선생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던 분들도 계신데 지금 그렇다고 뭐 이부영이가 이런 말 한다고 국가보안법으로 잡아가겠어요? 잡아가 보지 뭐 어떤가. 아이고 뭐 지당한 말씀인데 누가 뭐 그런. 옛날엔 이런 말하면 다 잡아갔다니까 반미라고. 여운형 선생 그러면은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요 빨갱이로 묘사가 됐어요. TV 같은 데서 그렇죠. 이쪽이 동조하지 않으니까 다 적으로 몰았다는 그런 이미지가 남아 있어가지고 여운형 그러면 사실 실용주의자이신 거잖아요. 그 중도파야 중도파. 네. 진보적 중도파. 그런 나라에 살았다는 거죠. 참 우리가 불쌍하게 산 거야. 우리 이제 극우 파시스트가 딱 우리는 이제 진리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리고 극우 파시스트에서 조금만 더 벗어나면 전부 다 빨갱이인 거야 이게. 세상에 그런 세상에서 산 거야 우리가. 몽양 선생님이 2017년에 다시 오신다면 동북아 균형자 외교론 이게 내 생각과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전 뭐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오히려 우리가 남북이 화해롭게 이렇게 지내고 남북이 교류 협력함으로써 우리 한반도가 남북이 오히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다른 나라들에게 평화를 만들어준다. 오히려 우리가 평화롭게 됨으로써 주변 나라들까지 평화롭게 만드는
안중근 선생이 말씀했던 동양평화론, 그걸 우리가 깊이 새겨야 돼요. 안중근 선생이 그 동양평화론을 읽어보면은 이미 동아시아의 공동화폐론, 공동군대, 그런 걸 그때 이미 생각하셨어요. EU 뭐 이런 거 또 그보다도 막 100년 전에 그런 거 하셨다니까. 참 그 EU 이거 보면 우리 부끄러운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 안중근 선생이 이미 그걸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EU를 만들어 갔고. 그렇죠. 우리는 같은 민족인데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내면 우리가 이것을 동아시아 평화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리고 뭐 이 스위스의 여러 가지 유럽의 국제기구나 뭐 이런 게 있듯이 아마 중국 사람들이 일본에 무슨 본부가 간다면 좋아할까? 아니면 일본 사람들이 중국에 무슨 동아시아 평화 뭐 기구 이런 게 간다면 좋아할까요? 한반도에 그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그렇겠네, 그죠? 예. 그래야 그들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고 시베리아 철도구 여기가 연결돼서 부산이 터미널이 되고 그게 롯데르담 저쪽 유럽 쪽에 터미널이 되고 또 가스 파이프라인이 사하린이나 뭐 저 코빅타라고 저 몽고 그게 지금 산동에 터미널이 돼 있다고 우리더러 하라고 하는데 박근혜 정권 때 그걸 응하지 못한 거예요. 이 평택항으로 연결하라고 그러는데 서해 바다는 제일 깊은 데가 52m밖에 안 돼요. 글로 그냥 가스관 들어오도록 돼 있는데 휴전선 꽉 막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 싼 이 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게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조금은 좀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그런 여러 가지 균형점 같은 거에 균열이 생기고 하니까 참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가 북을 품어 안으면서 동아시아 평화를 만들어가는 이런 역할을 이제 할 때가 왔다고 봐요. 지금 현재 역할을 이부영 의장님 해주시면 되겠네. 딱 그렇잖아요. 아직도 왜 국민적 정서 때문에 이렇게 쉽게 접근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사실은 양가 감정을 갖고 있어요. 북한에 김정은이 하는 짓 보면 때려 죽이고 싶은 거야. 사실은 국민들 마음이 그래. 나도 막 그런 이야기 들어요. 김정은이 지금 미친놈이 아니냐고. 왜 저 핵개발하고 저지를 하냐고 말이지. 막 한편으로는 막 미운 거야. 인민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지금 핵개발하고 지금 미사일 쏘아 올리는데 저 돈을 쓰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김정은이 미워 죽겠는 거야. 왜 또 우리 문재인 정부 출범했으면 좀 잘해볼 생각을 해야지. 왜 이 판에 또 쏘아야 되냐고 말이야. 그럼 막 밉다고 막 욕을 해.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이부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해야 우리 경제도 살고 그렇죠. 우리 민족도 살고 우리 미래가 있는 건데 이 평화공전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게 또 안타까운 거죠. 양가 감정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여운형 선생은 통일하고 실용주의적으로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쪽 방향. 결국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국가. 그런 거죠. 이것도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거죠. 이념이 뭔 소용있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이부영 선생님 말씀은 그러니까 1940년대 중후반 그러니까 해방 이후 전국이죠. 그때의 우리 어르신들이 이 중도적 진보주의자들이 진보적 실용주의자들이 걸었던 길의 그 험한 과정보다는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정세적 조건은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유리한 전국에서도 우리가 진보적 실용주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못 풀어낸다면 그러니까 남과 북의 문제, 우리 동북아의 평화 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경제가 더 이상의 성장을 멈춰버리고 경제적으로 고립되고 그리고 우리 또 남한 내에서도 우리 한국 사회 내에서도 계급계층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되는 이런 상태로는 사실 우리가 우리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오늘 몽양 선생님과 동시에 제가 같이 소개하고자 하는 또 한 분이 죽산 조봉환 선생님이신데요. 이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상희 대표님이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죽산 조봉환 선생님, 우리 여운형 선생님과 함께 사실 그 진보적 실용주의자죠. 진보적 중도주의라고도 말할 수 있고 중도 진보의 아주 대표적인 분이신데 그 이분이 58년 전인 1959년에 사실은 이분이 이제 사형이 집행된 거죠. 그 한국 전쟁 이후에 최초의 합법적 혁신 정당 진보당이죠. 진보당을 결성을
하셨고 그리고 1956년에는 그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하고 맞붙어 가지고 216만 표를 얻었습니다. 그때 이승만이 한 500만 표를 얻었기 때문에 거의 한 절반 정도를 얻었죠. 그래서 이 진보당 당수 죽산 조봉암에게 이승만 그 정권이 간첩 혐의를 씌워가지고 법살을 했죠. 사실 대법원에서 그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또 사형을 집행해 버렸는데요. 그런데 이제 2011년 1월 20일 날 우리 대한민국 대법원이 이 조봉암의 사형 판결이 무효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그래서 국가보안법 그 위반 간첩죄 뭐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됐지만 이게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해서 국가가 억울하게 우리 조봉암 선생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던 건데요. 이제 그래서 조봉암 선생님에 대한 그 새로운 조명이 막 이루어지고 학술 대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 조봉암 선생님이 이제 사실은 내세웠던 그 진보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우리 그 당시 현실에서 봤을 때는 그 이상에 가까울 정도로 먼 것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에 돌이켜 보면 이게 바로 복지국가 노선이었다. 그래서 조봉암 선생님이 진보주의로 내세웠던 한국적 복지국가 노선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미국의 그 당시에 그 이전에 1940년대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뉴딜 있지 않습니까? 뉴딜의 성과를 정확하게 분석해내고 그다음에 영국이 자유방임 자본주의를 극복하면서 케인즈주의 경제학을 들고 나와서 영국이 전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복지국가를 막 만들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대로 배운 거. 참 공부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북유럽, 스웨덴이라든지 덴마크,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의 복지국가 건설에서 보여준 아주 그 획기적인 국민 행복의 진전이라든지 경제 발전 이런 데서 또 교훈을 얻어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를 그렇게 가져가자.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시장과 국가 역할을 적절하게 균점하는 균형을 맞추는 그리고 노동권을 보호하지만 자본가들에게도 사업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이런 이제 중도주의 노선을 제시했는데 진보적 중도주의죠. 그런데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 결국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시고 이승만에 의해서 희생이 되고 말았는데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돌이켜 보면 참 그 시대에 정말 이게 시대를 앞서간 그런 실천가였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거기에요. 지금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더 첨가하면은 죽산 조봉암 선생이 제기한 평화통일론입니다. 그 당시 50년대 6.25 전쟁이 정전으로 끝난 이후에는 오직 북진통일론, 멸공통일론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거는 미군이 와서 엄청난 그 전력을 내서 전쟁을 치러줬는데 북진통일론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능력도 없으면서 소리만 지르는 꼴이었단 말이에요. 그건 바로 국민들을 협박하고 억눌러서 그 독재 정치를 해가는 한 수단으로 그게 북진통일론이나 멸공통일론이 이용이 됐었던 거란 말이에요. 나 자신 그때 뭐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 매일 무슨 휴전 반대 또 무슨 뭐 이런 데모에 동원이 관제 데모에 동원이 됐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이 56년도에 내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 이제 조봉암 선생이 선거에 나와서 평화통일론을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북진통일론을 얘기하는데 평화통일론을 얘기하냐. 전쟁을 안 하고 통일할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 그냥 눈이 둥그러지고 저런 얘기를 해도 괜찮구나. 대통령 후보는 좋구나. 좋긴 뭘 좋아. 몇 년 있다 그냥 바로 사형시켜버렸는데 그 이후로. 죽산의 이 평화통일론은 몽양의 합작통일론하고 이게 맥락이 같은 거죠. 맥락이 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네. 죽산은 해방되고 나서 박헌영 등이 이렇게 그 아주 강경 노선으로 당 장악하고 이럴 때 거기서 그 완전히 소외가 됐어요. 소외됐죠. 소외되면서 자기는 공산당에 참가를 안 하겠다는 걸 선언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몽양 선생하고 이렇게 교류가 상당히 깊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난 그때 몽양하고 똑같은 시국관으로 내다봤던 거예요. 미국이 전 세계를 군사적으로 다 제압을 해버렸는데 이 남한이라는 이 그 38선으로 딱 그 북이 막혀 있는 데다가
삼면이 바다인 이 속에서 미군과 투쟁을 해서 그들을 내쫓겠다고 하는 이런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가. 더구나 전 세계가 미국이 원자폭탄 쓰는 걸 봤잖아요. 이미 일본에 대해서. 그런 속에서 군사 노선으로 이들과 대결하겠다는 게 이게 도대체 타당한 일인가. 그러면서 계급 연합,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나 이런 그 계급 독자적인 게 아니라 친일파를 뺀 모든 세력이 함께 힘을 합쳐서 통일 정부를 세우는 게 우리들의 희생을 줄일 수 있는 길이다. 이런 거를 이미 생각하고 박헌영 노선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는 그런 걸 이미 알고 이런 노선을 택한 거라고 봐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거는 55년도에 민주당이 창당될 때요. 죽산이 조방함이 거길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무지했었죠. 무지하게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극우파들이 김준현, 조병옥이 반대했잖아요. 뭐 이런 사람들이 못 들어가겠죠. 반대를 해서 뭐 서상일이라든지 심지어는 동아일보 사주였던 김성수 같은 사람도 조방함에 들어오도록 하려고 그랬어요. 너무 민주당이 야당이 극우 내지 아주 그냥 그 자유당이나 비슷한 그런 정당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죽산 노선 같은 게 합쳐져서 정말 이 보수 진보가 합쳐진 이런 그 정당으로 재탄생해야 된다고 해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신익희 선생이 대선 후보가 됐을 때 이 죽산 조봉암 선생하고 후보 단일화 협상을 했어요. 몰래 합의를 했다고. 그랬죠. 신익희 선생 쪽으로 합의를 해주고 상당한 부분, 뭐 복지 문제라든지 남북 문제라든지 이런 이 진보당 쪽의 정강정책 상당 부분을 민주당 쪽으로 이렇게 흡수시키는 거. 그래서 함께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하고 그 다음 날 호남으로 선거 유세를 가다가 신익희 선생이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대신 나간 거죠. 민주당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그때 민주당 안에서 조봉암 쪽으로 표가 가지 못하도록 추모표를 만들었어요. 추모. 돌아간 신익희 선생에게 표를 찍으라고 그래서 민주당 안의 보수파들이 그래서 상당히 많은 표가 걸리 돌아갔다고. 아니 이런 일들이 이 정치사를 깊이 들여다보면요. 그때 이승만이가 500만 표 얻었고 우리 죽산 조봉암 선생이 216만 표를 얻었는데 또 그만큼의 표 한 200만 표 정도가 지금 없어 안 나와다. 그게 그 표구나. 추모표라는 걸.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그런 의식이 있어서 했던 거예요. 이 조봉암 선생이 그러고도 위협이 되니까 이승만이 사법살인을 해버린 거거든. 우리 조봉암 선생님이 돌아가시 직전에 하신 말씀인데요. 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정말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이게 심금을 울려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박사는 이제 이승만이에요. 이상희 박사 아니고? 이승만. 이 박사는 소수가 잘 살기 위한 정치를 했고 나와 나의 동지들은 국민 대다수를 고루 잘 살게 하기 위한 민주주의 투쟁을 했다. 나에게 죄가 있다면 많은 사람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정치운동을 한 것밖에 없다. 나는 이 박사와 싸우다 졌으니 승자로부터 패자가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다만 내 죽음이 헛되지 않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랄 뿐이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사형이 집행되신 거예요. 내가 한마디 더 보탤게. 내가 70년대 중반에 감옥에 가니까 거기 죽산 선생이 사형당할 때 입회했던 교도관이 있었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비가 와서 그때 사형장 가는 데가 질척질척했대요. 근데 이 어른이 감옥에서 사형장으로 가니까 이렇게 나와서 터벅터벅 걸어가시면서 진 땅으로 그냥 막 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 이쪽 질지 않은 대로 이렇게 좀 가십시오. 이러니까 이 사람아 뭐 죽으러 가는데 이 질고 안 질고 뭐 가릴 거 있나? 그냥 가는 거지. 내가 이렇게 가도 내가 간 길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그 아까 몽양 선생 그 혁명가는 집에 침상해서 죽는 법이 아니야. 그런 기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난 그 교도관이 그 와서 집에서 잠을 못 잤대. 그걸 겪고 나서 이제 그런 신화 같은 얘기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까지 전해졌으니까. 감옥 얘기하셔가지고 동아트위 사건 때문에 네, 그때 그랬어요. 감옥 가신 거죠. 네.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동아일보 보시면. 뭐 갈 때까지 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뭐 동아일보가 그런저런 일을 저지르면서도 이때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사회가 비뚤어져 왔었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증거이기도 하고 이제 동아투이 사람들이 맨 막내가 이제 73살이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위안부 할머니 사라지듯이 그 사라지리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이렇게 뭐 후배들도 다 역사를 기억해서 똑바로 이렇게 바라보는 분들이 있는데 전 작년 올 초에 촛불 집회 22번 개근했어요. 뭐 몽양 여운형 선생 그 기념 사업회 그 기념관 문제 때문에 한참 뭐 말썽도 있고 그래서 계속 나가서 그 촛불 집회하는 젊은이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거꾸로 돌리긴 어려울 것이다. 아무리 그 무슨 신문 방송 이런 걸 가지고 왜곡을 해도 이 팟캐스트를 더 많이 본다고 더 많이 듣고 그거 어떡할 거예요? KBS, MBC 앞으로 어떡할 거냐고. 절대 이제는 우리들이 그렇게 저희들이 정해준 대로 끌려가거나 이러진 않을 거라는 걸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주제로 두 분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잡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소득주도 성장, 또 분수 경제, 또 무슨 아동수당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새로 막 그 본물 터지듯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의 원조가 사실은 조봉암 선생님이 하시던 정책들이거든요. 2003년도에 참여정부 출범하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 경제 정책에 대해서 철학과 어떤 사상을 좀 정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정우 실장님을 책임자로 해가지고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라 이렇게 이제 특별 지시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탄핵의 와중에 그 연구가 계속 지속이 되었고요. 김용익 전 의원님 이 사회정책 수석하시는데 그분도 같이 참여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 경제와 복지를 어떻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연구를 했는데 그 보고서를 이제 대통령께 보고드리고 또 관련 부처 장관들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발표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저희가 살펴보니까 우리가 공부해서 발표했던 내용이 옛날에 그 축산 조봉암 선생님께서 제시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이제 뭐 축산이 어떤 삶인지를 아예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관련 책을 찾아보면서 뭐 그 시대에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또 산업에 있어서는 시장에 방임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개인 자본의 소유권을 보장하지만은 올바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정부가 조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또 적극적인 사회보장 정책이나 노동권의 제도적 신장을 통한 완전 고용 정책을 추진하자 또 적극적인 누진 소득세 또 적극적인 재정 정책 이런 이야기를 이미 하시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제가 거꾸로 드는 생각이 이 결국 우리나라가 하루아침에 이 복지국가라는 정책과 사상을 나온 게 아니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기 전에는 노무현 정부가 있었고 그 전에 김대중 정부가 있었고 또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은 죽상과 목양이 계셨기 때문에 이 맥들이 쭉 이어져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2011년 1월 20일 날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조봉암의 사형 판결이 무효임을 선언했거든요. 그래서 2011년 이걸 이제 기념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이게 멀쩡한 사람을 그냥 죄 없는 사람을 사업적으로 살인한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때 이해죠. 2011년도에 축산 조봉암을 기념하는 큰 학술대회가 기념사업회죠. 거기에서 해가지고 프레스센터에서 학술대회를 했는데, 근데 제가 그 축산 조봉암의 복지국가, 사실 복지국가의 뿌리가 이론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축산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걸 누가 들었나 봐요. 그래서 누가 막 그런 이야기를 제기해서 이 정신을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그때 2011년에 우리 복지국가 소사이티가 왕성하게 활동할 때 이제 저에게 이 뿌리를 거기서 한번 찾아보라 그러고 저희한테 발표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저희한테 그때 한 3주 줘가지고
제가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 발표한 저 자료가 죽산 조봉암의 복주효과론이라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 우리 푸른 나무님을 통해서 예. 제가 이걸 파일을 드릴 테니까요. 예. 이 파일을 좀 보시면 이 당시에 그 죽산의 생애와 죽산의 사상 그리고 정책 그리고 이 조봉암이 만들었던 그 진보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강령을 갖고 있었는지 예. 이것이 지금의 민주당이나 정의당의 강령과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아주 재미난 공부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부영 의장님께서 지금 가셔야 돼서 짧게 하나만 더. 저희 팟캐스트 애청자들이라면 이부영 의장님 성함은 거의 다 아세요. 그분들께 팟캐스트라는 매체를 통해서 인사드리시는 마지막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내세요. 현실이 그렇게 마음처럼 움직여지진 않아도 갑니다. 그렇게 가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겪을 만큼 겪었잖아요. 알 만큼 알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믿으세요. 믿어줘야 돼요. 그리고 뒤로 가진 못합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맞습니다. 믿고 함께 가는 거죠. 예,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 어려운 걸음 또 한 번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